이재명 후보께서 최근에 중국과 대만에 관여하지 말고 모두 CC하면 된다 이래가지고 비난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가질 수 있는 입장인데 이건 너무 친중국적인 입장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단편적인 생각이라고 생각되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익 중심으로 판단해야 되고 대만과 중국 간의 그 분쟁에 우리가 너무 깊이 관여할 필요가 없다. 현상을 존중하고 우리는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 대만과 중국이 다투면 뭐 대만에도 좋은 관계를, 중국에도 좋은 관계를, 다른 나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제가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중국 친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좀 정치인으로서는 좀 적절치 않은 표현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는 그러면은 앞으로 국제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다른 나라도 우리에 대해서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미국 입장에서 트럼프가 뭐 한국이 북한하고 좀 싸우면 어때? 우리 그냥 둘 다 CC하면 되지 이렇게 나오면 곤란한 거 아닙니까? 일반적인 사례와 특수 상황에 대한 사례를 좀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뭐든지 극단화시키는데 지금 통상적인 외교와 통상적인 무역 그리고 통상적인 국제관계의 얘기를 한 것이고 침략을 한다든지 전쟁이 벌어진다든지 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그 상황은 또 다른 것이죠. 계속 말을 돌리고 계신 게 잠깐만 제가 답변할 때 좀 하게 가시죠. 네, 답변 30초 시간을 보장하시죠. 그래서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극단적으로 좀 판단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대만과의 관계에서 서로 잘 지낸다 이런 것은 최근에 대만 해협에 대한 위협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유사시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겠느냐라는 취지의 그런 질문일 텐데 결국에는 유사시엔 다를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신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걸 또 대만이 듣고 중국이 듣고 또 다른 생각할 텐데 이런 식으로 외교에 대해 가지고 하루 자고 일어나면 맨날 답변이 바뀌는 듯한 모습을 보이시면은 신뢰가 떨어지게 되어가지고 결국 외교 관계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결국 양안 관계가 발생했을 때 유사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개입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침략을 당했을 때 대만이 모든 상황들을 가정을 해가지고 극단화시켜서 판단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상황이 전개가 됐을 때 그 상황에 맞춰서 유연하게 판단해야 되고 그 판단의 기준은 역시 대한민국의 국익이라야 되고요. 그럴 때 일단 어떤 걸 가정했다고 해서 그대로 밀고 나가면 절대로 안 되죠. 이 외교 관계는 특히 격변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른 판단들을 달리 해야 됩니다. 지금 어떤 상태를 가정하고 결정해놓고 상황이 바뀌어도 그대로 가겠다 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예. 이재명 후보의 공약 중에 보면요. 해남의 솔라시도 부지에다가 결국에는 데이터 센터를 왕창 만들겠다. 그리고 그를 위해 가지고 풍력 발전, 서남 해안의 풍력 발전을 많이 활용하겠다 이런 말씀하시는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풍력 발전이 데이터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알맞은 에너지원이라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라도에서는 위에 영광의 원전이라든지 아니면 여수에 있는 화력발전소 등을 이용해가지고 전력을 공급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왜 굳이 그런 불안정한 풍력발전 전원이 있는 곳에다가 이런 데이터 센터를 공약하게 되었는지 의문이고요. 그리고 지금 풍력발전 같은 경우에는 개발 및 운영의 66%, 제조의 83.4%, 금융의 100%가 외국에 넘어가 있고 대부분 그게 중국 쪽입니다. 허빙 분야에서도 보면은 우리나라 업체 점유율은 28%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전력 생산 단가도 높고 실제로 중국이 많이 장악하고 있는 풍력 발전 시장에 대해 가지고 계속 이렇게 우호적인 발언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풍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태풍이 불어서 25m/s 이상의 바람이 불게 되면은 가동을 중지해야 됩니다. 그럼 데이터 센터의 기본적인 조건이 뭐냐면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입니다. 그럼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영광에서 여수에서 전력 끌고 와야 되고 데이터 케이블 같은 것도 부산에서 끌고 와가지고 이걸 해야 되는데 도대체 중국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은 이게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자꾸 저를 친중으로 한번 몰아보려고 애쓰시는 것 같은데 매우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원래 이 데이터 센터들은 기본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쓰는 게 지금 표준이죠. 재생에너지는 기본적으로 간헐성이라고 하는 불규칙성이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 SS라고 하는 시스템을 있는 거죠.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을 만들어서 많을 때는 저장하고 적을 때는 공포, 또 기저전력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된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ESS라는 것도 하루 이틀 버티고 2, 3일 버티는 것이라서 제가 구체적으로 태풍 같은 상황이 발생해가지고 4, 5일 동안 만약 풍력 발전기가 가동하지 않게 되면은 계통 자체가 흔들리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렇게 자꾸 피상적으로 말씀하시면은 토론이 되지 않습니다. 권영국 후보님, 네. 이 문제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는 이 관세 협상에 있어서는 사실은 미국도 그렇게 압도적 우위에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들도 급하지 않을까. 또 지금 부과한 관세 그 자체를 100% 그대로 유지하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결국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서두르지 말아야 된다.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다음에 특히 민간 기업의 투자라든지 또는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모아서 우리가 협상 카드도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좀 그런 문제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보신 바가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그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굉장히 변화가 많습니다. 그 실질적으로 여러 이제 처음에 뭐 중국에 대해서도 엄청난 관세 폭탄을 터뜨렸다가 중국에서 국채를 팔기 시작하니까 굉장히 위협을 느꼈죠. 그래서 결국은 중국에 대해서도 유예하고 협상하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지만 캐나다, 호주, 멕시코 이런 데서는 국민들하고 소통하면서 이 관세의 부당성에 대해서 같이 맞서 싸움을 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트럼프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버텨내면서 맞서 싸우는 것이. 네. 김문수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네. 윤석열 씨가 12월 3일 내란의 우두머리라는 사실 인정합니까? 내란이라기보다는 헌정질 계엄을 파괴하고 군을 동원한 내란 기도 그 책임 인정합니까? 뭐 계엄을 한 그리고 그 계엄이 이 나라 경제에 비수를 꽂았다는 사실, 자영업자, 소상공인, 관광, 소비, 투자 모든 흐름을 끊었다는 사실 인정하십니까? 경제가 어려워진 점은 사실이고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지금 윤석열을 감싸며 대선에 나왔습니다. 탈당이란 말도 못했고 뜻대로 하시라고 조아렸습니다. 그 대가로 윤석열 지지선은 받으니 기쁘십니까? 이쯤 되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대리인 아닙니까? 윤석열 때문에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무슨 자격으로 여기 나오셨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시고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답변해 보시죠. 지금 말씀이 좀 과한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은 잘못되었고 제가 알았다면 당연히 말렸겠습니다. 그러나 그게 내란이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재판 중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판단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또 이 계엄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 소상공인이든지 경제가 어려워진 점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또 김문수 그동안 의원이 계속 탄핵이다. 김문수 의원이 많은 어려움이 잠깐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30초 보장해 주시죠. 지금 이것은 총량제입니다. 김문수 의원님, 지금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내란이 아니라네요. 헌법재판소에서 8대 0으로 내란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상계엄이 헌법 위반이 된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은 뺀 거 모르십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헌정을 유린한 정권이 내란이 아니고 뭡니까? 그 책임에서 빠져나오는 태도 이거 계속 보이시겠습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으로 원래 국회에서 소추를 했다가 국민 여러분, 소추장에서 내란은 뺐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을 지금까지 비호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근데 우리 권영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말씀을 경제 토론 똑바로 아닙니까, 해야죠. 이거? 네.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경제 분야고요. 지금 주제는 저성장 극복과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입니다. 간단히 안내를 드리면 각자 후보들마다 6분 30초의 개인 시간이 있고 개인 시간 안에서 답변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시간을 하기 싫으시면 답변을 안 하시면 됩니다. 답변하시는 시간도 개인 시간에서 차감됩니다. 네, 권영국 후보.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 부분. 제가 경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아까운 시간에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민주헌정 질서 이것을 유린했던 정당의 그리고 노동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씨를 비호했던 사람입니다. 진심으로 사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격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 여러분께서 감히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내란을 옹호하고 윤석열 씨를 비호했던 사람 국민 여러분께서 퇴출시켜 주십시오. 네.
네, 이것으로 일단 이 말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또 이재명 후보님께서는 불법 대북 송금으로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억지 기소죠. 지금 재판 받고 있죠. 네. 그리고 바로 밑에 계셨던 이화영 우리 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 받았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사가 모르는 부지사 이 징역형이라는 거 이거는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자.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그러면 이 경제를 살릴 수 있겠느냐 이죠. 자, 김문수 후보님. 김문수 후보님은 김문수 후보님 캠프에서 정치자금 수천만 원씩 받을 때 모른다고 부유미 받았죠. 우리는 뭐 그런 건 없습니다. 없긴 요구 다 본인이 정치자금 받았는데 본인이 몰랐다는 이유로 무혐의 됐잖아요. 아니 근데 본인이 왜 그건 몰랐습니까? 저도 도지사를 했지 않습니까? 대북 사업이 지사가 모르는 부지사가 대북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대북 사업 자체야 당연히 알죠. 그런데 민간업자가 나를 위해서 100억을 돈을 북한에 몰래 줬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 민간업자가 보내는데 그게 어떻게 부지사가 알아가지고 지사는 모르는데 부지사가 북한에 돈을 보내는 게 그게 가능한 이야기라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는 저도 대북 사업 해봤지 않습니까? 저도 도지사를 해봤지 않습니까? 저도 경기도지사를 해보고 우리 이재명 후보도 도지사를 해봤는데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인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딱 잡아떼시나요? 이재명 후보는 지금 발언 시간 6분 30초를 전부 사용하셨기 때문에 질문을 해도 답변하실 수가 없고요. 혹시 김문수 후보께서 양도를 해주시면 김문수 후보의 시간을 사용해서 답변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뭐 제가 양보라기보다는 아니 5초가 좋은데 5초 하십시오. 김문수 후보님 두 번이나 김문수 후보님 측근들이 경기도 산하위원회에서 정치자금 불법으로 모금해서 처벌받았는데 김문수 후보님 왜 몰랐습니까? 네.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죠. 이거는 아시다시피 대북 사업은 지사가 모르는데 부지사가 할 수 없는 사업이죠. 네.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얘기라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강제로 하겠다는 게 아니고 수출 금지는 강제죠. 부산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강제가 아니죠. 그런 구분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관련이 있어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리는데 뭐든지 극단적으로 단정하고 전제를 왜곡해서 질문을 하거나 주장을 해요.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경제는 순환이다. 이걸 설명한 거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한 게 아닌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그거 잘못된 거죠. 이게 국민의힘 출신들의 일반적 특성인지는 모르겠는데 김문수 후보도 비슷하시더라고요. 제가 커피 원가 얘기를 한 것은 그 원재료값이 이만큼밖에 안 드는데 시설 잘 갖춰서 팔면은 다른 전업하면 오히려 도움이 된다 이 얘기를 한 건데 이거를 왜곡을 해가지고 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신가요? 그 김용태 의원이신가? 다운표를 쳐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원가가 120원인데 비싸게 판다. 비싸게 팔고 있다라면서 자영업자를 공격했다고 왜곡 조작을 했더라고요. 좀 그러지 않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게 경제가 그냥 정부 재정을 투자하면 효과가 없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시는데 저거 그냥 질문은 아니고 그냥 주장이에요. 뉴딜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경기가 침체가 되면 정부가 재정을 투자해서 그냥 일자리도 만들고 무료로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해서 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지 않습니까? 이거는 기본이다. 정부 재정의 역할, 금융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있는 거죠. 국민 여러분, 지금 내란 얘기를 하는 이유도 아마 권영국 후보의 마음은 이 내란 때문에 경제가 이렇게 나빠졌다. 그래서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그다음 해결책이 생기지 않냐 이런 뜻으로 저는 이해가 됐습니다. 저도 거기에 공감이 됩니다. 일단은 아마 우리 많은 후보들께서 현장을 다녀보시면서 느끼셨을 겁니다. 정말로 시장, 골목, 서민들 너무 어렵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들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 자영업자들께서 매출도 오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물가도 오르고 해서 지금 평년보다 지금 10만 명 이상이 더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물론 새로 신규 창업하는 경우도 줄어들어서 가게들이 정말로 많이 공실이 생기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근본적으로 되짚어보자. 김문수 후보님께서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관한 정책들 여러 개 내셨더라고요. 채무 조정 얘기도 하시고 그러던데 저는 이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다른 나라들은 전부 국가 부채를 늘려가면서 이 자영업자와 국민들을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정책 방향이 좀 바뀌어서 다 국가가 빚을 안 지고 국민들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빚이 늘어났습니다. 이번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근본적으로 채무 조정 정도를 넘어서서 일정 정도는 정책 자금 대출 부분은 상당 정도 탕감을 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냐. 그 얘기를 제가 꽤 오랫동안 했는데 혹시 우리 김문수 후보님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대출도 해주고 지원을 많이 하자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금융 지원이 특별히 필요하고 그 외에도 또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대책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국가 부채가 늘지 않아서 좋다고 할 게 아니라 국가 부채를 감소하고라도 다른 나라처럼 소상공인, 서민들에 대한 코로나 극복 비용을 정부가 부담했어야 된다. 안 했으니 지금이라도 그 부담을 정부가 좀 안는 게 어떠냐. 이 말씀에 동의하시는지를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경우에 따라서 이제 보겠습니다만은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때는 이제 지나간 문제고요. 코로나 이후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에 처해있는데 그중에 코로나 때 부채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소상공인을 생환시키기 위한 살려내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세우는데 여기에는 국가 부채가 일정한 정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감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일단 이런 단기적인 대책도 중요한데 장기적으로는 아까 시간이 짧아 말씀을 못 드렸는데 경제 시스템을 장기적으로 좀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부처럼 무슨 R&D 예산을 대폭 깎아가지고 예산을 아낀다고 해서 아예 기술 개발의 길을 막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죠. 첨단 AI를 포함한 첨단 산업들을 대대적으로 육성해야 됩니다. 그래야 새 길이 생깁니다. 두 번째는 이 정부가 정말로 잘못한 것인데 재생에너지 산업을 탄압을 했는데 재생에너지 산업을 적극 지원해야 됩니다. 거기서 재생에너지 생산 과정에서 또는 공급 과정에서 또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또 들어올 수가 있겠죠. 세 번째는 문화산업들을 적극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이재명 후보에게 인터넷상에서 일리 핫해진 호텔 경제학에 대해서 이제 여쭤봤는데요. 사실 답변을 제대로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케인지언 승수 효과라는 식으로 답변하셨는데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모델이 맞지 않는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이게 사실 현대통화이론이라고 하는 그것에 가깝게 이제 구현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나중에 실제 구현된 사례가 짐바브웨나 아니면 베네수엘라인데 그 나라들이 어떤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그런 복지 과잉 때문에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었는지는 우리 국민들이 아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 모델이 동작한다고 하면요, 이렇게 서로 처음에는 외상 취소 이런 거였지만은 돈을 갚고 이런 과정 속에서 실제 경제가 돌아갈 수 있다는 주장이라면요, 너무 쉽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지자체장이 법인카드를 들고 가가지고 온대 정육점에다가 소고기 결제하고 그다음에 과일 가게 과일 결제하고 몇 천만 원씩 결제한 다음에 나중에 취소하면은 그 동네 경제가 돈다는 그런 이론인데요. 이런 걸 지금 대한민국 경제에 적용하겠다고 들고 나온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거는 대한민국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여기 두 분의 경기도지사가 계시지만요. 경기도지사라는 자리는 사실 대한민국의 지자체 중에서도 성장세가 높고 그리고 어느 곳보다도 재정 상황이 좋은 곳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지나 이런 거 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경제 이론을 호도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김문수 의원 10초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참 우리가 여러 가지로 더 좋은 일자리 더 많이 만들어내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이 열심히 뛰어서 기업을 하기 좋은 데를 만들고 또 노사관계가 평화롭게 되고 이렇게 해야지만 앞으로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을 돌린다. 경기도지사를 하셨기 때문에 알겠지만은 성장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지역 화폐를 돌린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의 소득이 높아지고 이런 게 가능한지 행정을 해보셨으니까 궁금하거든요. 저는 이미 학계에서도 다 그거는 불가능하다. 그거는 그냥 안 된다는 게 다 나와 있고요. 실제로 지금 경기도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기업을 유치하거나 또는 불가피하게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무한 돌봄, 복지를 해줘야 됩니다만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괜히 그냥 돈을 나눠준다든지 이런 발상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그 굉장히 도덕적 해이와 우리 경제를 망치고 정신을 망치는 일이죠. 네. 네, 이재명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통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외교적 신념 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얼마나 신뢰하느냐 이게 매우 중요하다. 네. 그런데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는 성남시장을 할 때 2017년에는 네. 미군 철수를 각오하고 나도 경제 파탄을 불러오는 사드 배치를 철회해야 된다. 그러시고 또 그 다음에 2023년 당 대표 시절에는 칭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와 한미 외교 정책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그 자리에 칭하이밍 대사가 그 잘못된 판단이다. 나중에 반드시 후회할 것이다는 이런 협박성 발언을 했는데도 그 자리에서 반대를 못하고 반박을 못하고 그냥 물러섰어요. 그 다음에 또 중국과 대만 사이의 문제에 대해서도 그게 2024년 당대표 시절입니다.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중국에도 쎄쎄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이게 굉장히 말이 많은데 사실 우리나라는 한미동맹이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한미동맹이 기본축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서 이재명 후보가 지금 하고 있는 발언, 그동안 해왔던 발언을 보면은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끔찍할 정도입니다. 물론 권영국 후보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도 계속 트럼프와 싸워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데 뭐 싸워서 과연 무엇을 하자는 건지 모르지만 이재명 후보님 생각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거 발언과 대비해서 걱정이 많은데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한미 동맹은 중요하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확장 발전돼 가야 됩니다. 안보 동맹에서 이제 경제 동맹, 포괄 동맹으로 발전해 가야 되는 우리 외교의 기본축인 것은 분명하죠.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완전히 의존하는 건 안 된다. 우리가 중국이나 러시아와 관계를 완전히 또 배제하거나 적대적으로 일부러 갈 필요는 없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외교는 언제나 국익 중심으로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 말씀을 그렇게 드린 겁니다. 그런데 배제하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는 한미 동맹을 기본축으로 할 때라야만 또 미군이 우리 한반도에 한국에 주둔할 때라야만 우리가 중국도 우리를 외교 상대로서 제대로 대하지. 만약 미군도 없고 우리는 핵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동맹이 없다. 이럴 때는 중국이 과연 우리나라를 제대로 대접을 하고 또 상대를 하겠느냐. 이런 점에서 한미동맹이 기본축이고 또 쉽게 말씀드리자면 6.25 때도 중국 공산당은 우리나라에 쳐들어와서 우리 적국이었지 않습니까? 미국은 우리를 도와줘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지킨 당사자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미국과 중국이 같은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 분명히 그 중국은 북한하고도 가깝지만은 특히 6.25 때 우리 적국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아주 비슷하게 보고 중국도 중요하다, 러시아도 중요하다, 미국도 중요하다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비중이라는 걸 당연히 고려해야죠. 똑같이 한다 그런 게 아니고요. 왜 그렇게 받아들이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외교 안보의 기본 축이다. 네. 발전시켜야 된다. 심화시켜야 된다. 분명하고요. 한미일 협력 체제 안보 협력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완전히 올인해서는 안 된다.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도 우리는 중요하기 때문에 잘 관리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너무 자꾸 극단화시키지 말라니까. 이 외교라는 게 얼마나 섬세하고 예민한 문제입니까? 좀 이렇게 여유 있게 유동성 있게 실용적으로 실사구시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지금 이 경제가 대한민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 0% 성장 이렇게 된 데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책임 또 윤석열 정권의 주무장관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거나 아니면 죄송하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저희는 매우 죄송하게 생각하고 어려운 점이 많지만 이재명 후보의 책임도 매우 크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께서는 우리가 뭐 하려고 하면은 전부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기껏 만들어내는 것이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반도체 특별법 이런 것도 반대하시고요. 지금 뭐 본인이 약속한 것도 전부 어깁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지금 그 대통령도 잘못한 것이 뭐 계엄이라든지 이런 것은 알겠습니다. 반대합니다만 충분히 들었고요. 법을 자꾸 이상한 법을 만들어가 충분히 기업을 할 수 들었고요.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네. 지금 네. 기업들이 해외로 계속 그만. 빠져나갑니다. 30초를 넘어가면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제지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국민의힘에서 뭘 하려고 했는데 민주당이 뭘 막았다는데 구체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지난 3년간은 민주당이 그나마 뭘 하려고 하면 정부가 다 반대했지 정부가 하려고 하는 걸 민주당이 막았던 기억이 별로 없어요. 일단 그 말씀 하나 드리고요. 제가 직접 묻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이 통상 문제에 관해서 이게 한덕수 총리도 역시 일종의 정치적 공동체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책임을 같이 져야 될 텐데 지금 대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이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랑스러워할 협상을 했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또 한 번은 원래 무역과 안보를 분리하는 게 우리 정부의 기본 방침인데 사안의 성격에 따라서 방위비 협정을 다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어요. 이거 바람직한 태도라고 보십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것도 좋지만은 네. 제가 이제 이재명 후보께서 제일 정말 제가 간곡하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최상목 부총리도 이제 한덕수 총리가 그만두면 최상목 부총리가 통상을 맡아야 되는데 계속 탄핵한다고 그래서 그것도 그만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총리 탄핵하고 대통령 탄핵하고 또 경제부총리 탄핵하고 계속 탄핵해서 또 법은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하자는 안 해준 거 없다 그러는데 그동안 얼마나 많은 법을 근데 잠깐만요. 그러면 이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필요 없이 국회에서 그잘 너무 하실 때 무책임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게 미국 대통령이 자랑스러워할 협상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퍼주기 하겠다는 취지인데 이런 점에 대해서 책임을 좀 지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것도 한번 제가 한번 여쭤볼까 싶습니다. 지금 서두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김은수 후보님, 그 기본소득이라는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 기본소득이라는 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도 지금 아마 주장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 입당을 언제 하셨죠? 최근에? 제가 입당한 거요. 예. 저는 4월에 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의 지금 정강 정책을 살펴보면은 기본소득을 실천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고 그 정강 정책에 동의해서 입당하신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상황 때문에 입당하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은 뭐 저는 잘 몰랐습니다. 그러면 뭐 이런 상황에서 기본소득에 대해 가지고 그런 입장을 이제 당 차원에서 바꿀 생각이 있으십니까? 지금 당 정강 정책대로라면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검토해보고 만약 그런 게 있다면 기본소득은 사실 개념 자체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정말 앞에 후보들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민생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되는 것은 항상 어려울 때 나타나는 그런 유혹들입니다. 지금 보면 오늘 저는 아마 이재명 후보께서 많은 정책을 얘기하시겠지만은 다 해준다 얘기하실 겁니다.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다 돈이야 뭐 땡겼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요. 재정 이익을 부담할 수 없느냐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자들이 질문할 때마다 뭐 진성준 의원도 그렇고요. 그건 나중에 가가지고 집권한 다음에 알아보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게 좀 허황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님. 네. 그 전 국민 AI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모두의 AI. 네. 이게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건가요? 왜냐하면은 지금 뭐 챗GPT 같이 상용화된 서비스 기준으로 하면은 전 국민에게 이런 계정을 보급하려면 뭐 12조 원 가까운 예산이 수반될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만약에 자체 AI를 구축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라면은 이건 뭐 전 세계적으로 전무후무한 일이 되겠지만은 결국에는 또 대한민국 IT 산업이 AI가 갈라파고스화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입니까? 너무 비관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현재도 지금 우리가 챗GPT를 저 같은 경우는 $22 정도를 주고 이제 유료로 쓰고 있죠. 국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우리 독자적인 이 LLM을 만들어내면 큰
비용이 개발 단계는 들겠죠. 그건 또 해야 될 일입니다. 소위 소버린 레이아라고 보통 부르잖아요. 거기에 개발을 집중해서 우리 국민들은 최소한 전자계산기를 쓰듯이 이런 챗GPT를 무료로 쓸 수 있게 하겠다. 근데 생각하는 것만큼 뭐 12조 원이 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개발했을 때 그 개발 주체를 지정해서 뭐 입찰을 할 겁니까? 아니면 잘 만들어진 걸 뭐 고르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제 연구개발 예산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정부가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R&D 예산을. 그러니까 민간 기업들하고 연합을 해서 공동 개발을 하면 되죠. 운영 주체는 민간으로. 그럼 예를 들어 한 3가지의 AI 시스템이 나왔다고 봅시다. 그럼 하나를 선정하실 겁니까? 아니 그거를 같이 합동으로 연구 개발하면 된다는 거죠. 하나의 단일체 우리 국가만의 그런 AI 그렇죠. 천하통일에서 하나를 만들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가급적이면. 그럼 민간에서 하는 걸 막을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AI 파운데이션 모델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 외에도 보면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들어오는 게 호텔 경제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본인이 지어낸 말이죠. 그래서 성장을 말한 게 아니고 경제 순환이 필요하다는 걸 극단적으로 단순화해서 설명한 거예요. 그럼 그 경제 순환을 했을 때 이게 결국에는 케인지언 승수 효과 같은 것을 노리고 하신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어떤 취지입니까? 승수 효과 얘기를 한 거죠. 예를 들면 돈이란 고정돼 있으면 있어도 없는 것과 같죠. 근데 한 번 쓰여지느냐, 2번 쓰여지느냐, 3번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경제가 순환이 되면 그 자체에서도 근데 이 그림 그리신 걸 보면은 도는 과정에서 돈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그 한계 소비 성향이 1로 해가지고 계속 돌거든요. 무한동력입니까 그러면? 그 그림을 그린 것은 내가 그린 게 아니고 본인 말씀하신 거 그대로 그렸던데요. 어디가 잘못된 겁니까? 예를 들면 그건 예일 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때 잘못됐다 생각하셨다면 왜 며칠 전에 또 하셨어요? 저는 그게 왜 잘못됐습니까? 어디가 그럼 그렇게 1로 계속 돕니까 소비 성향이? 일로 돌지는 않죠. 그건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 거라니까요. 왜 그걸 단순하세요? 단순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걸